40이나 50 정도 되면 무기력해지고 성욕도 안 생기고 짜증나고 막 지루하고 이제 갱년기가 오는 거죠. 그런데 성관계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들이 덜 하죠. 안 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못 알아챌 가능성도 너무 많고. 교수님, 그럼 중년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이렇게 쭉 이어가기 위한 뭐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섹스를 안 하다가 하려면 되게 힘든데 어색하고, 그거를 좀 넘어가려면. 반갑습니다. 이창용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과 성에 대해 가장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배정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의 인생 성교육자가 되고 싶은 배정원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성관계가 일정 관계에 취게 되면 우리 몸에 생기는 대표적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성관계가 없어지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근데 그 보통 이제 남자들이 그 30대까지는 테스토스테론 잘 나오지만 30대부터 이제 1년에 1에서 3까지 뚝뚝 떨어져요. 물론 뭐 그것이 잘 많이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성욕에 테스토스테론이 100%는 아니에요. 뭐 환경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 사람하고의 관계라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이나 50 정도 되면 꽤 많이 좀 떨어졌겠죠. 그럼 좀 지루하고 이제 갱년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뭐 무기력해지고 성욕도 안 생기고 짜증나고 막 식은땀 나고 가슴도 뛰고 이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느낌이 오는데, 여자는 또 49에서 이제 52 정도의 폐경이 오면 전반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정말 뚝 안 나와요. 아주 미량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에스트로겐이 막 이렇게 있을 때는 그걸 모르다가 없어지면 그게 결핍되면서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경이 되면 여자들이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피부도 건조해져, 물이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뭐 방년 18세, 16세 이런 막 물이 오른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진짜 그 물이구나. 얼굴이 막 이렇게 정말 발그레지고 이렇게 왜 피가 잘 도는 것 같은 그런 촉촉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성은 에스트로겐 되게 풍부할 때 사실 좋아하죠. 근데 나이 든 여자들을 보면 일단 피부에 주름이, 물기가 없어지니까 주름이 생기고 건조하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눈도 예전처럼 초롱초롱하고 촉촉하지 않고 입술도 얇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물기 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성기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질액이 좀 애액이 덜 나오는 거죠. 애액이 금방금방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아파질 수도 있고, 삽입할 때 좀 미끌미끌하게 애액이 좀 나와야 그 성관계 할 때도 덜 아픈데, 그게 안 그러니까 이제 건조해지니까 아프고 상처나기 쉽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이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그러면 성욕도 좀 안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나이쯤 되면 이제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많잖아요. 당뇨 같은 거, 혈압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 술을 또 많이 먹으니까 운동도 안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뭐 이러면 당연히 이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래서 뭐 지방간 막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발기도 좀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성관계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들이 덜 하죠. 안 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못 알아챌 가능성도 너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안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퇴화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라고 해요. 하나는 뇌고 하나는 성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뇌는 이제 기억력 떨어지고 인지력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성기가 그렇게 되는 건 남자들은 뭐 발기 잘 안 되는 거, 뭐 성욕이 잘 안 생기는 거, 뭐 이런 거라면 여자들은 질 건조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여자들도 성욕이 좀 안 생기죠. 이제 특히 폐경되면 더 안 생기죠. 어느 정도 기간 정도가 되면 그런 위험성을 보일 가능성이 뭐 높아진다, 뭐 혹시 그런 기간 같은 게 있나요? 뭐 다르죠. 다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일 이상적인 건 일주일에 2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자들의 주기는 보통 3일에 한 번씩 이 정액이 바꿔지면 좋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주일에 2번 사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같이 바쁠 때 어떻게 2번씩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번은 그냥 부부간의 섹스로 하고 한 번은 그냥 자유행위를 하고 이러면서 사정을 해주면 건강한 정자가 자꾸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정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잖아요. 몇 살까지 만들어요?
좋을 때까지 만들겠죠. 내가 관리 잘하면. 그래서 리처드 기어나 뭐 안소니 킨이나 뭐 알랭 들롱이나 이런 사람 다 늦둥이 봤잖아요. 파바로티도.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정자가 나오고 어차피 정자하고 난자는 1대1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상대 여자가 젊으면 가능하면 폐경이 안 됐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기능은 쓰는 게 맞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정을 너무 많이 하면 뼈가 사가.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 계속 물어보려고 지금. 네. 좀 분명 어렸을 때, 야, 많이 하면 뼈사가. 그래서 네. 적당히 해.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오히려 반대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이제 성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특히 왜 사정을 매번 하지 마라, 뭐 참아라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중국의 방중술에서 나온 거거든요. 소녀경 막 이런 데서. 근데 중국의 방중술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건 왕이나 귀족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첩첩이 많은. 그러니까 다 사정을 하면 나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보다는 내가 정말 할 사람 그럴 때만 좀 멋있게 하는 게 좋지 매번 하면 기운이 빠져서 못 살죠. 그리고 그게 일종의 그래도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접이불루, 뭐 한정보내 뭐 이런 얘기는 처첩이 많은 사람들 얘기고 일부 일처제는 좀 아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막 자기가 너무 섹스를 좋아해서 막 하루에도 여러 번 한다. 이런 좀 다른 얘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사람들은 뼈 삭을 염려는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아까 제가 성기가 노화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젊었을 때 성관계를 그러니까 섹스리스로 6개월을 지내면 그다음 또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50세 정도 지나갔고 섹스를 6개월 정도 안 했다? 그러면 하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60 지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지구력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자들 경우도 몸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여자의 질은 그 남자의 음경이 들어가는 질구에서 자궁 경부까지를 이어주는 통로 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뭔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거의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남자의 음경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넓히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애기 요 어깨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신축력이 가능한 그런 부위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이제 폐경을 하게 되면 질액이 좀 덜 나온다고 했잖아요.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막 방광염도 자주 걸리고 질염도 자주 걸려요. 그게 액이 적어서.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질이 좀 건조하니까 피부도 또 얇아지거든요. 근데 부부관계를 해서 삽입을 해서 이렇게 계속 마사지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경우에는 질 점막도 좀 건강하고 질액 나오는 것도 괜찮다고 그래요. 많이 좋아진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여자의 질이 이 질구와 자궁경부를 이어주는 통로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안 하면 붙어버려요. 협착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남자도 여자도 규칙적인 섹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육체적인 문제도 많이 당연히 생기겠지만 이게 자존감 측면에도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존감 측면에서는 그럼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끼치게 될까요? 자존감은 뭐 일단 섹스가 없어지면 무시당한다는 느낌 많이 드니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별 의미가 없다. 매력이 없다. 어필하지 않는다. 이걸만으로도 되게 기가 죽잖아요. 위축되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지가 뭔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지가 뭘 잘하나? 뭐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섹스리스는 부부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장황하게 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쪽으로만 씹으면 이렇게 약간 좀 이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손을 부러뜨려. 그러면 이걸 재활을 안 하면 얘는 못 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성기관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둬도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래야만 건강한 그런 기관인 거죠. 안 쓰면 퇴야 된다는 그렇죠. 진짜. 예. 그럼요. 안 쓰면 안 되죠, 잘. 그럼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섹스리스인 부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친밀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제 건강한 성생활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교수님만의 좋은 팁이 있다면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라. 섹스를 안 하다가 하려면 되게 힘드는데 어색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넘어가려면 뭔가 좀 유머도 좀 필요하고 로맨스 같은 게 필요하죠. 아주 잔잔한 로맨스. 이거는 섹스리스이든 아니든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잔잔한 로맨스가 있어야 둘 사이도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머 되게 중요하고. 잔잔한 로맨스라는 거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혹은 왜 같이 밤에 손잡고 밤 산책하는 거, 그리고 왜 뭐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마중 나가는 거, 결국 뭐예요? 이게 상대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아, 고마워. 오늘 뭘 좀 해줘야 되겠다. 뭐 맛있는 거 해줘야 되겠다. 오늘 좀 키스도 하고 좀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잔잔하게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어를 끊임없이 보여주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잔잔한 로맨스를 많이 만든다. 잔잔한 로맨스를 계속 이어가서 네, 만든다. 대화한다. 저기 마주보고 대화해야 돼요. 비즈니스 대화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새로 딴 잔은 항상 짠을 해야 되는데 짠할 때 무조건 눈 보고 짠하기. 이거 아이 콘택이 이거 굉장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눈을 안 보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내 눈을 안 보고 얘기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눈 보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진심도 보이고,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알콩달콩한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시는 구독자들도 좀 만드셔야 돼요, 시간은. 일부러. 그래서 뭐 이렇게 샴페인을 매번 사가지고, 요즘 샴페인도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술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 와인이나 소주 같은 거 독한 술 못 드시는 분들은 샴페인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분도 퐁퐁퐁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들 좀 재워놓고 두 분이 같이 얘기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어색한 섹스를 해보려면 늘 그렇게 지루했던 집에서 갑자기 섹스하자 그러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건 되게 좋은 모티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왜 좀 괜찮은 호텔에 들어가면 좀 뭔가 왜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본전도 빼고 싶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호텔의 인테리어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코지한 느낌이 들면서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때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모텔 같은 데 가는 거죠. 그럼 모텔은 정말 거기에 최적화된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이 멀어졌다, 그리고 많이 어색하다, 그러면 그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왜 옛날에 처음 둘이 만나서 연애했던 곳, 데이트했던 곳, 이런 데 둘이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여기 뭐 많이 변했다, 뭐 여기서 우리 그때 뭐 먹었는데 당신 뭐 입고 나왔었지, 우리 무슨 얘기 했었지, 이러면서 마음이 좀 몽글몽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뭐 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내가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또 섹스리스를 피하는 여러 가지 좀 팁들이 있죠. 뭐 가능하면 좀 살갗이 닿는 게 좋다. 그리고 상담 이렇게 오면 그 실크 슬립 사가라고 그래요. 아우 실크 슬립을 입고 어떻게 자요?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불편하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올라가면 땡큐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왜 피부가 닿아야 뭔가 해볼 마음이 생겨요. 막 수면 바지 이런 거 입고 자면 안 생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수면 바지는 신호로 보내라. 오늘 나 생리 중. 뭐 혹은 뭐 오늘 못할 사정 있음, 이런 거는 수면 바지를 입으면 저 여자 못한다는 거네. 근데 줄기차게 수면 바지를 입고 잔다? 이러면 이 남편도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왜 우리가 자다가 다리가 이렇게 싹 스치기도 하고, 가슴도 만지고 스푸닝 자세로 뒤에서 앉기도 하고, 이래야 뭔가 생기지. 그렇게 떨어져서 자면 생기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같이 자라. 그리고 그 실크 슬립을 입으면 여자 자체도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져요. 내가 되게 여성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곰돌이보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마사지 같은 것도 좀 해봐도 좋겠죠. 뭐 이렇게 요런 데 안마해주고 발도 좀 이렇게 좀 주물러주고 이러면 뭔가 해볼 마음이 좀 생기죠. 그래서 그럼 중년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이렇게 쭉 이어가기 위한 뭐 좋은 건강 습관이라든지 뭐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제 이 성은 남자도 여자도 피돌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돌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걷기, 뭐 산책, 혹은 뭐 짧은 거리의 마라톤도 좋겠죠. 러닝, 천천히 뛰는 거 요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등산 가는 것도 좋고, 뭐 배드민턴 같이 치는 것도 좋고, 이게 또 부부관계를 좋게 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남자들은 좀 이제 전립선 비대가 이제 나이 들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 좀 많이 드시면 좋죠. 그래서 토마토가 전립선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이게 또 항산화 과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는 이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갈아서 드시는데, 이거를 갈아서 올리브유를 한 방울 정도 넣으면 훨씬 더 흡수도 좋고, 그렇게 해서 날 주스로 드실 때도 그렇게 드시고, 볶아서 요리하는 거, 김치찌개에도 토마토 넣고 맛이 굉장히 우아해져요.
그래서 토마토 좀 일부러 많이 드시고 여자분들은 콩을 좀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청국장 같은 거. 근데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두유는 그 이소플라본 뺀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두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집에서 뭐 두유 요즘 만드는 기계 있으니까 그거 만들어서 뭐 드시기도 하시고 뭐 비지 같은 거, 뭐 청국장, 된장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둘이 마주보고 좀 왜 사인을 좀 자주 보내시고 그리고 섹스도 좀 자주 하시고 스킨십 많이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성관계를 둘러싼 솔직한 질문들 우리 교수님과 함께 대화 나눠봤는데요.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감동과 지식을 전해드리는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교육을 할 때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인다. 근데 반은 보이죠. 왜냐하면 표정이 달라요. 섹스나 사랑을 나누는 부분은 얼굴이 긴장감도 없고 굉장히 여유롭죠. 그런데 안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짜증도 좀 많고 말 함부로 하고 섹스가 자꾸 걸절을 당하고 섹스가 없어지잖아요. 둘이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용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지식을 전해드리는 책과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성에 대해 가장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배정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인생 성교육자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잠자리 거부 현상,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요즘에 아내들이 이 잠자리를 점점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건지. 요즘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어쨌든 잠자리를 좀 피하는 건 여자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 남자들은 약간 피곤하면 아유 하고 푹 자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근데 여자들은 좀 피곤하면 이제 섹스 생각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맞벌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의 양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렇게 섹스를 잘 못해서 즐겁지 않으니까 여자는 준비도 안 됐는데 무조건 남자들이 이렇게 삽입 위주로 하려고 하고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그게 뭐 아프기도 하고 또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피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섹스를 거부하는 건 피곤해서가 전 제일 많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요즘은 유튜브 때문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섹스는 내가 상대의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나? 그리고 저 사람이 좋아하나? 이런 눈치를 서로 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남자가 본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애써도 본전도 안 되는데 유튜브는 그냥 보기만 하면 재밌고 깔깔거릴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알고리즘으로 계속 보여주고 이러니까 유튜브 보면서 그냥 각자 따로 자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섹스리스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는 전통적으로 있어 왔을 것인데 거기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자기 욕구를 해소하니까 더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겠죠. 사실 섹스만큼 그 사람의 밑바닥과 연결된 것 같은 느낌. 밑바닥이라는 게 저질이라는 게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예, 원초적인 그런 모습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섹스가 없어지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먼저 없어져요. 되게 겉으로는 보기 좋은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는 사실 황폐해졌을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막 스킨십 막 매일 하면서 섹스 안 하지면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섹스를 좀 하고 그러는 부부들은 서로 좀 더 돌보고 더 좀 예뻐하고 그런 표정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왜 서로를 위해서 조금 가사 분담 같은 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좀 더 해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섹스는 정말 그건 감각만이 아니잖아요. 행위만도 아니고 그래서 섹스가 없어지면 불안해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일까요?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할 때든 남편이 거부할 때든 일반적인 대화를 안 하는 부분은 성에 대한 대화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왔어? 밥 먹었어? 뭐 그럼 자자. 이 정도만 얘기하는 부부가 어떻게 그런데 요즘 우리가 관계를 좀 너무 안 하는 것 같지 않아? 뭐 당신이 요즘 만족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아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말해야죠 말. 그래서 뭐 섹스가 너무 없어졌다. 이러면 차를 마시면서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보 우리 요새 너무 서로한테 왜 스킨십이나 혹은 섹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요즘 좀 외로워지고 있어. 뭐 혹시 나한테 뭔가 불만이
불만이 있거나 내가 뭔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뭐 그러는 이유가 있냐? 너무 피곤하냐? 회사 일이 좀 어려워? 뭐 내지는 우리 섹스 방법을 좀 바꿔볼까? 좀 재미있게 해볼까?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사실 걱정이 아니죠. 근데 이제 보면 그런 일 못하는 거죠. 자존심만 막 상하는 거죠. 아, 또 거절당했어. 막 이러면서 그럼 남자들 막 화가 나고 섹스가 자꾸 거절당하고 섹스가 없어지잖아요. 둘이 해야 되는데 그럼 거칠어져요. 자꾸 싸워요. 싸우고 시비 걸고 말삐딱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눈덩이처럼 감정이 나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화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부는 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죠. 실제로 저한테 오는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뭐 편해서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거 안 해도 우린 대화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좀 보셔야 돼요. 비즈니스 대화예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비즈니스 대화. 애들 얘기, 집 얘기, 얘기, 직장 얘기, 시댁, 친정 얘기 이런 것들은 그냥 이 경제 공동체를 잘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지 너와 나의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요즘 외로운지 당신 요새 연예인 누구 좋아해? 당신 요새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 혹은 누굴 자주 만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부부가 할 얘기인데 우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소파 옆에 앉아갖고 손을 잡고 있어도 유튜브 딴 거 보고 있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럼 나 먼저 잘게 그러고 자고 그러니까 부부의 날 부부의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들 요즘 보면 다 이렇게 자기 물방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섹스만큼 밀착력이 좋은 관계를 보존하는 보존제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부부관계라고 하는 건 소통, 교감과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말로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섹스하고 나면 좀 그 사람한테 너그러워지고 좀 뭔가 아는 것 같고 이러면서 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든요. 그래서 섹스를 회복하셔야 돼요. 섹스리스인 경우에 거부할 때도 너무 모질게 하시지 마시고 뭐 너무 바쁘면 왜 내일 아침에 발표가 있고 뭐 회의가 있고 막 이러면 내일 너무 바쁘니까 내가 오늘 좀 일찍 자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뭐 좀 쉴 때 그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고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야 상대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안 들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섹스를 미루면 그건 괜찮은데 아 싫어, 아 피곤해 이러면 자기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 두 번만 거절당하면 그 다음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했다 또 거절당할 거고 기분 나쁘고 그게 우리 관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냥 그걸 보면서 뭐 어떻게 하든지 혹은 나가서 해결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게 이제 관계 깨지는 거죠. 근데 우리 흔히 결혼 생활의 절반은 부부 관계다, 소궁합이다,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있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관계 거부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실 수 있나요? 부부는 공식적인 섹스 파트너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뭐 막 모셔다 놓고 축하도 듣고 막 이러지만 그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이 사람하고만 섹스를 할 거야 라는 공식 선언이잖아요. 근데 정작 결혼하면 섹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섹스라는 게 줄기 시작하면 자꾸 줄거든요. 점점. 어색해지는 거죠. 시작하기가. 보면 제가 성교육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해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인다. 근데 반은 보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표정이 달라요. 섹스를 계속하고 사랑을 나누는 부부. 그런데 별로 문제가 없는 부부는 얼굴 표정이 좋죠. 좋고 윤기도 나고 자신감도 있고 이런데 섹스리스가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네가 하든 내가 하든 계속 지속이 되면 좀 짜증이 얼굴에 배어 있어요. 왜 그 성적 긴장 쌓이면 거칠어지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왜 그냥 오렌지 주스도 이렇게 갖다 줄 거 그냥 팍 갖다 주고 아니면 어디 있으니까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좀 짜증 낼 때도 많고 말 함부로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 섹스리스는 사실 제가 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는 섹스리스가 돼요. 힘들기도 하고 아기 낳고 나서 휴유하는 동안은 여자의 그 질 상태가 약간 폐경 좀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죠. 윤활액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픈 데다가 아기 보니까 피곤하죠. 일이 많죠. 첫 섹스가 재미가 없고 너무 힘들면 섹스리스로 가는 비율이 한 60% 된다 그래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 팁이라면 아기 보는 걸 잘 도와주셔야 되죠. 아기 보는 거, 집안일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일단 몸도 편하지만 마음이 노골노골해져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날 참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고생하는 거 알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되면 해보려고 노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냥 지루해져서 그런 거라면 변화를 좀 주셔야겠죠. 그래서 사실 결혼이라는 걸 아마 기혼이신가요? 저 애가 둘입니다. 네. 결혼이라는 게 정말 애쓰지 않으면 잘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냥 굴러가는 것 같아도 그냥 그 안에서 너 나로 이렇게 각자의 물방울 안에서 살 때가 많은데 이게 같이 굴러가려면 계속 대화도 하고 몸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결혼하면 또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결혼이 뭐 사랑의 무덤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또 상대에 대한 매력도 이제 더 애쓰지 않으니까 자꾸 떨어지고 그러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는 결혼하면 그냥 간다. 끝까지 해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봐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혼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30-40% 갔거든요. 더 될지도 몰라요. 4명 중에 1명이라고 그러는데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60대도 이혼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섹스리스는 좀 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섹스리스여도 그냥 애들 키우면서 살았다면 요즘은 섹스리스가 이제 이혼까지도 갈 수 있는. 왜냐하면 마음이 멀어지니까 실제로 되죠.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이게 왜 극도로 나를 막 거부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러면 그거를 걸기도 하고 또 내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거부를 하면 감정이 생기니까 그러기는 했는데 대체로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는 없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섹스리스가 이혼까지 가고 뭐 섹스리스에서 결핍을 느끼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아닐까. 그래서 섹스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 부분은 그것이 굉장히 결핍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 그게 있든 없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부부 관계 거부가 외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으로 번져갈 수도 그건 있잖아요. 이제 계속된 거부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오해는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심을 하면서 부부의 다툼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전해 들었는데 섹스 거부해 상대가. 그러면 처음에는 뭐 '아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한가 보다.' 뭐 이렇게 했다가 '뭐지? 바깥에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제 날카로워지겠죠. 그래서 뭐 한 번 또 의심을 하게 되면 오셀로처럼 죽이지는 않더라도 계속 눈덩이처럼 의심이 커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 받는 것도 막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한국 여자들 촉이 좋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한국 여자들이 영이 맑아서 촉이 좋대요. 근데 영이 맑은 건 모르겠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감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냄새를 가진 여자랑 만나나? 뭐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코도 후각도 예민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이제 외도를 분명히 하는데 자기는 그런 전혀 몰랐다가 부부관계를 했거든요. 근데 또 남자들도 외도를 해도 부부관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들키려고. "나 집에서도 하잖아." 막 이런 거죠. 근데 그때 이거 느낌이 다른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냄새 혹은 뭐 몸짓 뭐 태도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걸 이제 촉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느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여자를 속이긴 참 어려워요. 그건 뭐 CCTV 안 달아 놔도 너무 뻔하고 그리고 일단 뭐 거짓말을 하는 남자들은 대체로 아주 능수능란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표시가 나거든요. 코가 벌렁거린다든지 귀가 빨개진다든지 말을 더듬는다든지 혹은 뭐 눈을 제대로 못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자들 촉에 걸리는 거죠. 다른 섹스리스는 뭐 피곤하거나 애들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외도는 정말 그거는 당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죠. 그리고 외도를 정작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랑이라는 되게 고양된 감정을 막 주고받으면서 시너지가 막 올라가니까 자기 막 멋도 부리고 막 멋있어지고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막 이러는데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보잘것없어지고 남루해지죠. '아 내가 정말 어떤 매력이 없어졌구나. 저 사람한테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어필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하고 그런 사랑의 감정을 나를 빼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뺏긴 거잖아요. 그래 갖고 그 외도를 당하고 나면 진짜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배정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건 거부당한 성관계 그리고 그 이면에는 말하지 못한 그런 소통의 불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서로의 감정을 돌아보고 좀 서로 간에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의 모든 감동과 지식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결혼할 사람과의 속궁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속궁합은 사실은 이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성기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마음이 만나고 너와 나의 인생이 만나고 삶의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섹스를 하면서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지가 섹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섹스는 50%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반갑습니다. 이창용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삶에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드리기 위해 모였는데요. 오늘 자리를 빛내주실 배정원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 성교육자 배정원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속궁합 중요하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실제 결혼할 사람과의 속궁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속궁합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속궁합이 안 맞아서 계속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속궁합이라는 게 결국은 잠자리 궁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주 혹은 궁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걸 뭐 시로 풀기도 하고 막 푸는데 속궁합은 사실은 이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궁합과 이 궁합이 맞아 이게 아니라 아마 조금 일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기는 규격이 있잖아요. 크기. 그러니까 왜 남자 성기도 뭐 길이, 굵기 뭐 이런 게 있고 여자 성기도 깊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 만나고 그게 행복하고 시너지를 주는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속궁합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했을 뿐인데 너무너무 좋아. 너무 잘 맞아. 이런 사람도 있지만 섹스라는 건 성기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마음이 만나고 너와 나의 인생이 만나고 삶의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섹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 섹스 말고요. 어떤 쾌감만 느끼는 섹스가 아니라 이렇게 속궁합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스테디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니까 그들의 섹스는 그렇게 왜 여러 가지 면이 만나는 섹스라는 거죠. 섹스는 대화잖아요. 대화. 그럼 부인하고 대화하는 게 편하세요? 저같이 처음 만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편하세요? 당연히 와이프가 편하죠.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이 사람이 말하는 뉘앙스 이런 것도 내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쓰는 단어도 난 되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낯선 사람하고의 어떤 대화보다는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의 대화가 훨씬 좋죠. 그것처럼 섹스도 똑같은 거죠. 섹스도 내가 이 사람이 어디를 만질 때 더 좋아하고 예민하고 그런 걸 알면 확실히 그 섹스의 어떤 그 퀄리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궁합은 처음 맞춰보고 좋아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노력하면.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가슴을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면 모르는 사람들보다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궁합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드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주 드물죠. 아, 드물어요? 예, 그거는 그냥 첫눈에 빠져서 결혼했다 이런 경우는 수백만 분의 일이잖아요. 속궁합이 그렇게 맞는 경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눈에 반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만날수록 성격도 너무 좋고 사람 너무 괜찮고 유머도 있고 그래서 매력이 느껴져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속궁합도 그런 거죠. 내가 이 사람이랑 뭐 잘 맞아. 직장 동료로서, 친구로서, 뭐 동기로서.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맞았지만 알고 보니까 진국이네. 알고 보니까 괜찮네. 라면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처음에 딱 봤을 때부터 별로였는데 아, 역시 1년을 봐도 싫어. 2년을 봐도 싫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같은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런 표면적인 인간관계는 그냥 뭐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성격 좋은 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속궁합은 조금 더 섬세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섹스할 때마다 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쾌감을 느낄 때가 더 많고 오르가즘 느낄 때 더 많고 이런 게 이제 속궁합이 좋은 거다라고 하니까 그건 맞춰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스킨십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스킨십 많이 하세요. 손으로 좀 많이 하세요. 이러면 우리 아내는 내가 만지는 걸 싫어해요. 뭐 내가 만지면 아프다고 그래요. 뭐 간지럽다고 해요. 이거는 이 촉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세기를 조정을 못해서 그래요. 너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면 간지럽고 너무 세게 하면 아픈 거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촉감을 찾아야죠. 그러면 좋아지죠. 그래서 사실은 속궁합은 저는 뭐 그렇게 있는 경우는 100만 분의 1이다. 그건 정말 그냥 로또 되는 거다. 그래서 맞춰가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도 얘기하더라고요. 속궁합이 너무 잘 맞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니, 맞으면 좋죠. 그거는 중독하고 다른 문제니까. 속궁합이 좋으면 처음도 끝도 좋겠죠. 하고 나서 너무 기분 좋고 하기 전에도 너무 막 설렐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교수님인데 결혼하셨는데요. 그 신혼을 너무 황홀하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신혼을? 네. 그러면서 자기는 점심시간에도 달려와서 부인하고 섹스를 했대요. 그리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그게 속궁합이 잘 맞았던 거죠. 근데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리고 또 사실 그 속궁합이라는 거는 살이 닿는 것이 주는 위안이 있어요. 그래서 속궁합 좋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 속궁합이 좋았다고 해서 뭐 섹스만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독이죠. 그렇죠? 그럼 극단적으로 이제 약간 여담인데 요즘에 이렇게 약간 선택, 밸런스 게임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교수님 입장에서 고르셔야 돼요. 이건 선택의 여지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속궁합만 잘 맞는 사람, 속궁합만 안 맞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진짜로 어려운데. 왜냐하면 속궁합이 잘 맞으면 점점 그 사람 좋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자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금슬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자,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세요? 그래도 속궁합이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속궁합이 안 맞고 다른 게 다 좋으면 물론 돈으로 뭐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바람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왜냐하면 마음이 자꾸 비어가니까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그래도 마음이 빌 것 같아요. 뭔가 엑기스를 나눠야지. 그런 점에서는 속궁합 맞는 게 더 좋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속궁합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내가 봤을 때 원초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좀 있으실까요? 부부관계에서는 일단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좀 신뢰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가치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순서를 정할 때 섹스는 50%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이 섹스를 잘하는 부부는요, 섹스가 잘 맞는 부부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해로했어. 이거는 그 가족의 어떤 뭐 가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할 수 없던 그런 상황도 있지만 대체로 그 두 사람이 섹스가 잘 맞았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잘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고 만났는데 사람들이 묻어내. 그리고 노력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왜 이 좀 배려적이고 이래갖고 이 사람하고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해줄까? 이런 사람들은 금슬 좋게 80, 90까지 죽을 때까지 살았을 거고 안 그러면 뭐 이 싸우다가 이혼하거나 어느 순간부터 섹스리스로 갔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80, 90까지 섹스를 계속 하는 부부를 보면 사이가 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지금도 80 넘어서도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부부관계가 좋죠.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상대를 인정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낚시 안 좋아하지만 같이 가고 같이 가주고 그리고 그걸 즐거워해주고 아니면 뭐 내가 같이 가진 않지만 이 사람이 건져온 고기에 감동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정치관 같은 거는 사실 요즘은 정치관이 다르면 밥도 같이 안 먹잖아요. 그리고 진짜 싸우는 부부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부부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니고제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협상을 잘하는 능력. 설득을 하기도 하고 설득 당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사실 그렇게 막 가치관은 사실 맞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가치관은 뭐 돈에 대한 거, 인생에 대한 거 이런 거 다르면 살기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뭐 그래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린 가능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람나는 여자들 특히 여자들 똑같이 말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남자랑 일 때문에 만나서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가 자주 먹는 반찬을 밀어주고 그리고 혹은 이렇게 왜 뭔가를 발라주고 아니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받으니까. 자기가 맨날 뜯어주고 이랬는데 그 사람 자기가 막 뜯어서 이렇게 막 굴비도 막 해치해주고 이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외도라는 건 마음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 빈틈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외로움 혹은 뭐 나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먹는 걸 보고도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것만 읽고도 편식이 심한 사람들은 되게 좀 좁죠. 고집 세고. 근데 다양한 것들을 겁 없이 먹는 사람들은 저는 사랑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호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데 뭐 겨우 3박 4일 가는데도 꼭 고추장을 싸갖고 가고 지금 뭐 거의 없지만 그것도 저는 좀 저런 사람은 좀 너무 고집 센가 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 틀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거지만 거기 갖고 현지식 막 먹어보고 뭐 막 시도해보고 전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매력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먹는 거 같이 먹어봐라. 그리고 술도 같이 먹어봐라. 그걸 우리 둘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 사람하고 같이 먹어야 되고 산에도 같이 가봐라. 그리고 돈 내기 게임도 해봐라.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뭐 1,000원 잃었으면 막 판 뒤집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깐죽깐죽거리면서 왜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좀 가능하면 좀 이런저런 여러 측면에서 배려적이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만나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섹스는 되게 중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섹스로 알아보는 방식 이것도 그 아까 그 무슨 퀴즈요? 밸런스 퀴즈? 밸런스 네, 퀴즈 밸런스 같은 게임, 거예요. 밸런스 게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를 해요. 근데 이 섹스가 별로 좋질 않아요. 사랑해요, 분명히.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하고 섹스는 너무 좋아요. 어느 쪽이 좋아요? 속궁합 맞는 사람을 사랑할래요. 그러니까 속궁합이 맞는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는 섹스가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람하고는 섹스가 너무 안 좋아. 그럼 물론 이제 속궁합은 바꿔갈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이미 사랑하니 섹스에 대해서 같이 왜 배워가면서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자기가 이렇게 만져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은 대체로 그 사람의 기술이나 경험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중 배려예요. 이 사람이 섹스를 하면서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지가 섹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이 사람과 한 섹스가 좋은 거는 기술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사람이 굉장히 배려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하는 게 좋으세요? 저는 저랑 잘 맞는 사람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맞춰줄 필요 없이 그 사람이 맞춰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더 좋죠. 그럼 그건 감사한 거죠. 네. 결혼할 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으냐?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만해? 이렇게 물어보면 다이고동성 다정한 사람. 다정한 사람. 나 잘해주는 사람. 그게 최고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에너지 빠지고 막 어떤 땐 기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최고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연봉이 2억이면 어떤 사람 선택하겠니? 돈 필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능력도 필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똑똑하고 머리 좋고 능력 있고 성질 나쁘면 최악이에요. 그렇죠. 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할 테니까. 다정한 게 제일 좋죠. 내가 오래 모고 내가 어디 있다 그러면 차 가지고 나와주고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최고죠. 제가 막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외모는 밥 먹을 때 역하지만 않으면 돼. 같이 밥 먹을 때 도저히 저 얼굴이랑은 못 먹겠어만 아니면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매우 중요하던데. 그리고 얼굴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요? 언젠가부터는 얼굴 안 보게 그래요. 되지. 저는 이렇게 한번 다투고 싸우다가도 얼굴 보면 풀리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미운 짓을 해도 그냥 근본적으로 좀 이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주 그 뭔지 운명적인 어떤 끌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꼴 보기가 싫어. 아주 말하는 것도 싫고 그런데 뭔가를 했는데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운명이구나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게 외모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어딘가 나갈 때 이 여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이 남자가 반짝반짝 빛나면 기분 좋죠. 다른 사람들이 막 뭐야 막 저 여자 돈 많은가 봐 저런 남자랑 다녀 이럴 정도의 외모면 좋겠지만 외모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한 뭐 몇 년 살면 똑같아지고 사실 마음이 어떻게 한결 같으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식이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참 비극이죠.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관식이가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진짜 궁합은 몸이 아니라 이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